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토요일 오후에 이렇게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는요, 이 책 도리스 레싱 21세기 여성 작가의 도전, 저자 민웅 선생님 강연회입니다. 민웅 선생님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드리면 현재 용인대학교에서 학생분들 가르치고 계시고 이 책 도리스 레싱에 대한 두 번째 연구소입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는 1시간 정도 선생님 강연을 듣고 10분 정도 쉬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을 자유롭게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을 박수로 소개받은 민경순입니다. 제가 이 책을 낼 때는 대학원 도리스 레싱을 연구하시는 분들을 타겟으로 삼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와 계신 분들이 도리스 레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지 일단 좀 제가 좀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좀 아세요? 그냥 궁금해서 오셨고 여기는 잘 몰라요. 모르세요? 저는 지금 석사 논문을 랩식으로 쓰려고. 모르세요? 그럼 뭐 어디까지 읽으셨어요? 저 지금 화분 노트북으로 쓰려고 해서. 화분 노트북. 네. 예. 그리고 저는 이 책부터 처음 알았어요. 처음 하셨고 아세요? 모르시죠? 저는 정신분석 공부하면서 이 책에 대해서 그 19호실로 가자? 네. 그 책을 언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밖에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요. 네. 예. 예.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제 도리스 레싱 하면은 이제 이퀄이 황금 노트북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근데 제가 사실 1권을 이미 썼거든요. 자, 1권에 제 책 보셨죠? 예. 제 책에서 황금 노트북은 이미 다 언급이 되어 있고요. 저는 그래요. 이 사람이 초기 작품으로 노벨상도 받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사람이 60년간 썼어요. 작품을, 소설을. 60년간 썼다는 건 사실 우리 노인 소설 작가를 우리가 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노인 작가들은 도대체 어떤 소설을 쓸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연구한 바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부터 이 작가에 굉장히 끌렸고 이왕 끌려서 내가 한 20년간의 이 사람의 작품을 추적을 했다면 나머지까지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에 1권을 낸 다음에 거기서 그치지를 않고 다시 이 사람이 돌아가실 때까지 거의 끝작품까지 다시 읽어서 이제 논문집을 쓰게 된 거예요. 그만큼 그 책이 이 작가가 마치 매력 있는 작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60년간을 썼어요. 그렇다면 초기 작품하고 내가 이거를 아직 안 켰네요. 초기 젊었을 때하고 나이가 들었을 때하고 당연히 달라지지 않겠어요? 생각이? 안 나와요. 그래서 20년간의 책, 그리고 남들이 잘 알아주는 그 시기의 책을 이미 냈으니까 이제부터는 남이 안 알아주더라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이 바뀌고 작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이걸 한번 추적해보자. 나도 나이를 먹고 가고 있으니까 나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 노인네가 그야말로 굉장히 강한 노인네여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욱더 과학, 뭐 이런 거죠. 노인네들하고 과학은 거리가 멀잖아요. 근데 현대물리학, 현대생물학 이런 데 심취해서 그거를 작품 속에 반영하는 걸 보고 이건 정말 도전이다. 이거는 웬만한 사람이 할 수 없는 도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나에게도 도전이 되겠다 싶어서 끝까지 작품을 읽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여성에서 인간으로, 그 다음에 우주의 일원으로 했는데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사실 나눴어요. 맨 처음에 여성은 이제 첫 번째 1권에서 이제 주제가 여성이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여성이라는 그 젠더에서 벗어나서 보편적 인간으로 가고, 그 다음에는 저 우주의 다른 생명체와 똑같은 하나의 생명체일 뿐이라는 거죠, 인간이. 거기까지 가는 게 이 사람의 끝까지의 그 일생하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여성에서 인간으로 더 나아가 우주인으로라고 오늘의
강의의 제목을 정했어요. 네.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가 세 개로 나온다 그랬죠. 처음은 개인 여성의 경험과 기존 제도에 대한 저항. 이거를 바로 제가 쓴 것이 도리스 레싱 이 책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사람이 태어나서 여성으로 태어나서 얼마나 지금 뭐 여러분 다 여성이시잖아요. 다 여성이시니까 아실 거예요.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래서 거기에 엄청나게 저항을 한 사람이에요. 그 내용이 이제 뭐 한국 노트북이나 뭐 폭력의 아이들이나 여기까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이번에 쓴 책은 개인을 넘어서는 거죠. 이제 그 개인의 그 경험 속에 갇혀서 맨날 난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서 벗어나서 보편적인가 내 문제로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쓴 요번에 책이 도리스 레싱 21세기 여성 작가의 도전이죠. 자, 이것이 첫 번째 초기는 개인을 넘어서 보편적 인간을 지향한다. 그 다음에는 우주의 이론으로 사고를 더욱더 확장한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맨 처음에 개인 여성의 경험과 그에 대한 저항. 작가란 이제 도리스 레싱의 말이죠. 작가란 우선적으로 자기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 글을 쓴다. 이야기가 대개는 뭐가 처음 시작할 때는 자서전적 소설로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사실주의 소설이고 이거는 현실을 반영하는 거죠. 제가 뭐라 그랬냐면 부제로 반영해서 회절로 비상했다고 얘기했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의 반영이에요. 반영이라는 건 반사는 똑같은 상을 똑같이 재현하는 것이 반영이죠. 근데 회절이라는 건 똑같은 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질적인 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이질적인 상을 만드는 그 차이가 있잖아요. 그 차이에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회절이죠. 자, 그러면 회절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욱더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일단 초기에 그러니까 제1권에서 제가 썼던 것들은 대개가 다 현실 반영이었다. 그 다음 그래서 1권에서 제가 다룬 것들은 플리픈 노래한다. 이게 처녀작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5부작 폭력의 아이들에서 5권이 있는데 5부작이니까 마사퀘스는 지금 현재 번역이 됐어요. 나머지 4권은 번역이 안 돼 있죠. 번역이 안 돼 있지만 어쨌든 이 5부작을 제가 1권에 썼고 그 다음에 중간에 황금 노트북이 들어가죠. 연대순으로는 황금 노트북이 중간이지만 황금 노트북이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전 세계적으로 그 페미니즘의 무슨 기본서처럼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황금 노트북이에요.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번역이 되어 있는 건 플리픈 노래한다, 마사퀘스트, 그 다음에 황금 노트북 이 3권이 번역이 되어 있고요. 이때는 또 이제 단편집들도 많죠. 이제 식고실로 가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나오는데 19실로 가다가 요번에 번역이 다시 새로 나왔죠. 2번으로. 제가 거기다가 해설서를 썼어요. 2권 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초기 작품들 이해하는데. 그 다음 자, 개인 여성의 경험과 기존 제도에 대한 저항에서 세부적으로 이제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것. 또 하나는 어머니와의 관계. 이게 이 여자의 작품의 어떤 원동력 같아요. 어머니와의 관계. 모녀의 관계. 그 다음에 이혼과 더불어 자식들 곁을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반항을 했지만 또 자기 자식은 자기가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가족.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가장 가까운 가족에 대해서 가장 상처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 여자의 작품의 기저에 깔려있는 약간 정신분석하는 얘기 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 다음에는 이 여자가 태어난 게 제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중간에 태어났어요. 제1차 세계대전 때 아버지가 다리를 불구가 되셨죠. 그래서 불구가 된 상태고 어머니가 그때 간호사였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죠. 결혼을 해서 이란으로 갔었어요. 은행에서 일을 하면서 거기서 도리스 레싱이 태어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다시 런던으로 왔지만
다리에 불구가 됐고 전쟁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됐지만 나라에서 해주는 게 거의 없어가지고 굉장히 실망에 차있다가 그때 식민지, 영국의 식민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로디지아에 이제 거기에서 농장을 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거기로 전부 이사를 가게 되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유년기를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서 흑인들을 봤죠. 제국주의잖아요, 영국에. 영국의 제국주의의 희생자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영국 식민지에 대한 반발과 흑인들에 대한 죄의식, 이런 게 짙게 깔려 있고, 또 이 여자가 바로 결혼하기 직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또 벌어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를 해요. 그러는 바람에 이 여자도 결혼도 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1, 2차 세계대전을 다 아버지를 통해서 자기가 또 직접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을 폭력의 후예로, 그래서 폭력의 아이들이라는 건 인간이라는 건 폭력의 후예다라고 규정을 짓게 된 거예요. 그 다음 이렇게 어머니에 대한 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분열증을 일으킬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영국 식민지화 돼서 흑인과 바로 옆에 살고 있지만 계층 사회잖아요. 흑인들이 엄청나게 억압을 받고 있고, 이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정신분열증, 그러니까 그 전체 세계가 분열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라가 내 근처의 사람들이 전부 쪼개져 있고, 그 흑인 같은 경우는 흑인이 사는 지역, 혼혈이 사는 지역, 백인이 사는 지역, 또 백인 중에서도 영국 사람들, 또 그리스 사람들은 또 천대받았어요. 유태인들 또 천대받았어요. 쪼각쪼각 분열된 사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신분열증이 안 걸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분열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짙었어요. 네. 그 다음, 맨 처음에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거는 이제 이것이 어떻게 그 여자에게 트라우마가 되었는가를 설명하자면, 이름이 도리스인데 엄마는 아들을 할 거라고 믿었어요. 애가 태어났을 때 여자 이름은 생각지도 않은 거예요. 아들 이름만 생각을 해놨어요. 근데 의사가 도리스는 어때요? 그래서 그래 그냥 그 이름으로 하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란에서 태어났다고 했는데, 이란이 의건데 묽은데 엄마는 철저한 사람이에요. 간호사잖아요. 시간 맞춰서 우유를 딱딱 주는데 그 전에 얘는 배가 고파요. 우유가 묽은데. 그 엄마는 영국의 우유만 생각하고 딱 그 시간에 안 되면 안 줘요. 그러니까 얘는 막 울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엄마는 얘 참 까다로운 애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사실 잘못한 게 아닌데 자기를 그렇게 엄마가 까다로운 애. 또 옆에 이제 이란이니까 아마 그 이란 사람들이 꽤 있었나 봐. 이란 사람도 얘는 얘네 왜 이래. 이런 되니까 나는 잘못이 없는데 엄마는 왜 나를 그렇게 하느냐. 이런 반항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고요. 남자 동생 해리와의 차별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자기는 해리를 굉장히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이제 결혼을, 이제 여자로 태어나서 결혼을 하는데, 결혼도 이제 마사페스트에서 결혼하는 과정이 좀 나와요. 자서전에도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처녀성 같은 거는 그냥 줘버리자. 이래가지고 그냥 여러 남자들과 사귀면서 그냥 전혀 좋아하지도 않는 남자한테 그냥 줘버리고, 결혼도 그냥 어쩌다 보니까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군대가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되니까 막 서둘러서 여자들이 결혼을 하는데 자기도 얼떨결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잘했어요. 왜냐하면 공무원하고 했고 집안도 좋은 사람이랑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너무 좋아했어요. 엄마가 좋아하는 것 자체가 이제 화가 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결혼을 했는데 이제 곧 이혼을 하죠. 왜냐면 첫 번째 마사페스트 끝장면이 그거예요. 결혼을 하러 가면서 나는 곧 이혼할걸? 이것이 마지막 장면이에요. 네, 그 다음 임신과 출산. 이건 여성의 경험이죠. 아마 임신과 출산은 다 뭐라고 생각해요? 축복이고 좋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거의 유일하게 임신은 괴로운 과정이고, 사실 괴롭잖아요. 솔직히 말해 괴로운 과정이고, 출산도 병원에 있는데 의사들이 너무 낯가려주고 이래가지고 그 차가운 데서 벌거벗고 있고 이런 경험이 굉장히 나쁘다는 걸 굉장히 노골적으로 써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바른 결혼이라기보다 잘한 아까 결혼을 잘했다고 했잖아요. 잘한 결혼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난 결혼을 잘했어. 그렇지만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라는 것을 쓰고, 특히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같은 여자와 함께 너무나도 그 과정이 괴롭다라는 거를 쓴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에요. 이게 거의 아마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쓴 작품은 거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다음 어머니에게 반항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을 중단시켜요. 너무 똑똑하고 학교 가서 공부를 너무 잘해서 엄마는 얘는 빨리 공부를 잘 시켜서 런던으로 보내서 거기서 뭐 사립학교 보내고 뭐 이렇게 꿈을 꾸는데 일거에 자기가 학교를 그만둬버리죠. 13살, 4살 때 정규교육을 끝내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모든 걸 독서로 해결을 해요. 네? 그리고 이혼을 2번이나 하죠. 첫 번째 이혼을 안 했으면 너무 좋겠죠. 공무원이고 안정된 남자하고 집안도 좋고 애도 있는데 그걸 뛰쳐나왔을 때 엄마의 가슴은 정말 가장 찢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엄마에게 반항의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했어요. 근데 이 어머니에 대한 트라우마가 얼마나 크냐면 이제 그 첫 번째 작품을 런던에 가서 이제 런던으로 귀화를 하거든요. 귀화해서 런던에서 첫 번째 작품을 쓰는데 거기서 이제 잘 나가는 작가가 됐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2번째 남편하고 해서 애도 있어서 애를 자기가 데리고 키웠어요. 그러니까 엄마 생각에 아우 제가 작가가 되고 하려면 내가 가서 애를 맡아줘야지. 그리고 왔어요. 근데 어머니의 런던을 방문한 그 다음 주부터 도리스 레싱은 서스펜 부인이라는 정신분열 의사였죠. 의사인데 정신의사는 아닌데 이 여자와의 상담을 시작해요. 이것이 황금 노트북의 막스 부인 같은 여자고 사대문의 도시라는 작품에서는 멜런 부인으로 나오는데 다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트라우마가 얼마나 컸으면 엄마가 애를 봐주겠다고 왔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너무 좋다고 그랬을 텐데 엄마가 오자마자 이제 정신분열증 의사와 이제 상담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정신분열증의 분석증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죠. 네. 자, 이혼과 더불어 자식들 교육 떠나자마자 공무원과의 결혼을 했어요. 자, 이건 마사페스에 나온 내용이고 이 여자가 나올 때는 그 명분이 뭐냐면 공산주의 활동을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흑인들을 해방시켜야 된다. 그죠? 이 백인들이 다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서 흑인들은 노예처럼 부려지고 있고 흑인들의 권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공산주의 활동이 가장 이제 공산주의 활동을 이제 동등하게 하는 거니까 공산주의 활동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명분은 그걸로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공산당원과 결혼을 하죠. 그 내용이 폭풍의 역사라는 곳에 잘 나타나 있는데 공산당원 굉장히 이 사람은 이론적 공산주의하면 이론이 아주 굉장히 많잖아요. 그 이론이 굉장히 해박해요. 그래서 너무나 해박한 사람이니까 이제 거기에 끌려서 결혼을 하지만 실생활은 그 이론과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사람도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거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이혼을 하고 영국으로 귀화를 하게 되고 이제 글로 자기 거를 쓰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자, 영국 시민주의에 대한 반발, 공산주의 운동에 대한 회의. 공산주의 운동이라면 정말 어떤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서 흑인들을 위한, 뭐 아프리카인들을 위한 뭔가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되는데 맨날 모여서 회의만 해요. 맨날 모여서 뭐 주체자산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론적인 것만 하지 실제적인 도움은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회의, 아프리카인들에 대한 아까 죄의식이라 그랬죠. 근데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여기 다 그 칼라바 때문에. 그래서 아프리카인들을 도와주고 싶어도 가까이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었던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이 프리픈 노래하며와 폭력의 아이들에 잘 나타나 있고요. 이제 황금 노트북에도 나타나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 제2차 세계대전이 있은 다음에 4대문의 도시에서는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그거를 그려요. 그래서 결국은 지구가 이렇게 계속 나가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열된 상태로 계속 있다면 결국은 지구 멸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것이 4대문의 도시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제3차 세계대전으로 다 멸망을 하고 거기에 몇 명의 생존자들이 다시 지구를 재건하려고 하는 것. 거기까지가 4대문의 도시의 내용이에요. 자, 그럼 정신분열증에 관심은 이 사람은 정신분열증 중에서도
그 당시는 프로이트를 가장 쳤는데 프로이트보다는 칼 융의 집단 무의식에 더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하나의 그 화두가 뭐냐면 개인과 사회 이 두 사이의 그 갈등 이 관계죠. 그래서 프로이트는 사실 개인 무의식이잖아요. 개인의 그 트라우마가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 자식과의 삼각관계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이거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그게 아니라 집단 무의식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폭력에 휴해드린 거는 인류의 그 피 속에 그게 흐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서 정신분열증보다 유사정신분석학, 칼융죠. 서스펜문가의 정신과 상담, 이제 이런 걸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환자에 대한 자기만의 생각을 갖고 되는데 뭐냐면 정신분열자들은 우리가 보통 다 정신병자 가지고 뭐 가서 정신과 의사와 상담한다면 다 어디로 기피하잖아요. 저 사람 이상한 여자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분열되어 있을 때 그 분열상을 그대로 다 피부로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신분열자입니다. 그걸 못 참는 사람. 우리는 뭐야? 다 무감각하게 그냥 나쁜 일을 봐도 그냥 지나간다는 거죠. 그거는 뭐야? 예민한 사람이 아니고 그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그걸 갖고 괴로워해서 자기 몸까지 아픈 사람, 이 사람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들 사회 희생자이고 이제 이 사람들이 진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프로이트 같은 사람이 이 사람이 왜 아픈지 이제 과거를 뭐 이렇게 추적하는 걸로 끝난다면 이 사람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 돌아가서 앞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달라요. 자, 그래서 이게 진화해야 된다. 진화의 당위성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 인간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바뀔 수 있는 사람들이 첫 번째 단계가 정신분열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칼융이 나오죠. 자기가 아픈 사람이라면 자기 마음속 심연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의 적을 만나는 거죠. 또 만나서 대면을 한 다음에는 거기서 병에서 헤어날 수 있다. 뭐 이제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이거 앞에 거는 이제 일본에서 제가 주로 얘기했던 거라면 이제부터 요번에 제가 쓴 책의 내용이 되겠어요. 자, 이제 개인을 넘어서 보편적 인간을 지향한다 했는데 작가란 개인적인 것으로부터 보편적인 것을 끌어내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기 개인 얘기만 계속 할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는 인간을 이제 인종이죠. 인종으로서 인간, 인류에 대해서 사유를 해야지 한 개인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것을 얘기할 때 판타지, 과학소설, 대한역사, 유토피아 이러한 틀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과학소설이라기보다 우주소설로 불러달라. 왜냐면 과학에 대해서 아직 자기가 잘 자신도 없고 과학을 잘 알지 못하니까 우주소설로 불러달라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어느 생존자의 제가 다룬 작품은 어느 생존자의 비망록. 그 다음에 아르고스의 카노푸스 제국 5부작인데 이거는 다 과학소설 5부작이에요. 그 다음에 어느 좋은 이웃인지 노인이 할 수 있다면 다섯째 아이 세상에 된 마라와 된 된장군 마라의 딸 그리고 스노우독 이야기 그 다음에 클래프트 여기까지가 제가 다룬 작품들이에요. 자, 그럼 개인을 넘어 보편적인 인간을 지향하다 해서 아까 여성으로 태어나다 했었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것이 제3, 4, 5시대 간의 결혼이라는 그 작품 속에 나와 있고요. 어머니에 대한 이해, 어머니와 화해를 하게 돼요. 그것이 어느 생존자의 비망록 속에 그 화해 과정이 나와 있고요. 자식은 뭐야? 다섯째 아이라는 작품 속에서 자식 유기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아프리카인들에 대한 죄의식은 슈카스타와 마라와 데네 다시 그거를 해결하는 그 과정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정신분석은 이제 진화로서 시리우스 제국의 실험에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어요. 자, 여성 제3, 4, 5시대 간의 결혼이라는 작품인데요. 자, 이거는 제3, 4, 5시대가 좀 뭐랄까 우화나 무슨 이렇게 동화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 여기 보면은
제3지대, 그러니까 이 지구가 있는데 지구를 둘러싼 동심원이 있는데 그 지대가 1지대, 2지대, 3지대, 4지대, 5지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있는데 먼저 3지대의 여왕이 알리스예요. 근데 이 알리스가 3지대의 여왕인데 이 3지대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그 당시에 급진적 페미니즘이 주장하던 그 유토피아의 세계예요. 뭐냐면 아기가 태어나면 생물학적 엄마가 있지만 생물학적 아버지 외에도 정신적 아버지와 정신적 어머니가 있어서 애들을 키울 때는 어때요? 다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그리고 애기가 나올 때도 같이 참관해서 애 낳는 것도 다 보고. 그러니까 이 시대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던 거거든요. 왜 엄마가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되느냐? 그죠? 아버지도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여성을 성에서 해방시켜야 되고 양육도 똑같이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바로 그 시대가 그 지대가 이 제3지대예요. 여기에서 여왕인 거예요. 여왕인 알리스가 여기서 왕이고 그다음에 제4지대가 바로 옆에 있는데 이 시대는 남성적 번인 시대. 오늘 우리나라 우리 시대죠. 현대 시대예요. 시대고 제5지대는 다시 여성성의 시대로 그 야만적 여성성의 시대예요. 그렇게 배열을 해놨어요. 근데 어느 날 신탁이 와요. 명령이 오는데 3지대의 알리스에게 제4지대의 벤타와 결혼을 해라 라는 신탁이 와요. 그래서 알리스는 아니 내가 지금 잘 살고 있고 우리 지대는 지금 아무런 부족한 게 없어요. 다 부족한 게 없는데 왜 4지대 같은 야만적인 것을 왜 가야 되느냐. 근데 안 가려고 했어. 근데 보니까 자기 지대에 동물들이 수태를 못해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시대에. 그래서 신탁의 말대로 4지대 가서 결혼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4지대에 가죠. 가서 4지대의 베나타와 같이 이제 결혼을 하고 4지대 사람들은요. 이 3지대를 유토피아잖아요. 보지 못하도록 여기다 뭘 써요. 헬멧을 써요. 이렇게 올려다 보면 안 되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꽉 지키고 있는 거죠. 저쪽 못 가도록 저쪽이 좋은 곳이니까 이쪽은 전쟁 준비에만 이제 몰입하는 곳인데 거기 가서 알리스가 그 왕을 이제 그 설득시키고 그래서 거기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죠. 아들을 낳으니까 이번엔 신탁이 또 와요. 자 이제 너는 다시 3지대로 돌아가라. 그리고 이번에는 4지대의 왕은 5지대의 그 여왕과 바시와 결혼을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지대로 이제 올라가고 이제 베나타는 5지대의 그 여자 바시라는 야만적인 여자와 결혼을 해서 거기서 또 딸을 낳게 되죠. 그럼 왜 3지대는 페미니즘의 유토피아인데 왜 4지대로 갔느냐? 자, 3지대에는 2지대가 있겠죠, 그렇죠? 알리스가 3지대에 오니까 자기를 다 못 알아봐요. 다 너무 변해서. 그리고 너는 이제 여왕이 아니야. 너 때문에 우리가 그때 수태도 안 되고 그랬잖아. 너 없으니까 좀 잘 살아. 너 이제 넌 없어도 돼. 이런 식이에요. 그때 깨달아. 내가 4지대로 가라고 한 거는 내가 2지대로 가겠다는 노력을 안 한 거에 대한 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도리스레스는 끝까지 진화해요. 가만히 정치에 대해서 난 지금 유토피아야. 그러니까 플라톤이나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는 유토피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전체적 거거든요. 거기 가만히 앉아서 여기 유토피아야. 좋은 곳이야. 제 4지대가 저기 형편없어.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한 벌이라는 거죠. 3지대에서 유토피아 살고 있지만 2지대로 가려고 노력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지대로 가는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마국간에서 말을 키우면서. 그죠? 새 4지대는 이제 자유로워졌어요. 이제 베나타가 많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헬멧도 다 벗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자들, 뭐 다빕 같은 여자, 다빕이라는 여자는 남편에게 매를 맞아 부드러워진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지대가 그런 곳이었죠. 다빕은 이제 의기양양해서 야 우리 3지대로 알리스를 보러 가자. 우리의 구세주.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아무도 그 사람이 어딘지도 모르고 여왕도 아니에요. 그때서야 이 사람도 깨달은 거죠.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라 계속 사람은 진화하도록 노력을 하라는 소리구나. 이제 이게 3지대가 목표가 아니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5지대도 변화가 온 거고 이래서 모든 게 변화가 되고 그동안은 다 경계선이 딱딱
딱 부어져서 못 갔던 곳이 이제는 어떻게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제3, 4, 5지대 간의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 변증법적 진화죠. 3지대와 4지대가 합쳐서 이제 아들이 나왔고 4지대와 5지대가 합쳐서 또 이 딸이 나와요. 그럼 그 아들과 딸이 또 합쳐질 거라고 예상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성성과 남성성의 그 뚜렷한 경계는 어떻게 돼요? 흐릿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성성과 여성성이 내파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3지대에 있던 알리스가 2지대로 올라가요. 근데 제2지대에 대한 그 곳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남성성과 여성성이 내파된다는 건 뭐냐면 이 가운데 있는 슬러시가 없어지는 그것이 내파되는 거야. 자, 그런 곳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화, 이게 이 드리스 레싱한테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꾸준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유토피아에 있다고 해서 만족하지 말라는 거죠. 네, 자, 그것이 또 드리스 레싱의 삶의 자세이기도 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어머니. 자, 어머니는 어느 생존자의 비망록이나 이 책은 번역이 돼 있어요. 제3, 5지대의 결혼은 번역이 안 돼 있고요. 이거는 번역이 돼 있어요. 과학소설에. 이게 판타지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이미 지구의 멸망이 시작됐어요. 어느 위정자들 때문에 뭔가 하여튼 간에 런던에서 지금 다 사람들이 피난 가고 있어요. 거기에 한 여자, 중년의 여자, 생존자죠. 이 여자가 이제 자기 이제 피난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하면서 과거를 생각하죠. 이 여자에게는 엄마와의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있는 벽에 저 벽에서 어느 여자애가 우는 소리가 자꾸 들려요.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그래서 어느 날 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공간이 열리죠. 그 공간이 어디냐면 무의식의 세계죠. 그래서 그 무의식의 공간으로 들어가는데 거기도 개인적 공간과 보편적 공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은 개인적 공간이죠. 그래서 방이 너무 여러 개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막 쫓아가면서 애가 어디서 울고 있나를 막 보고 있어요. 이 공간은 하나 좀 재밌는 건 인터스텔라 이거 영화에 보면 거기에 그 살아있는 그 시간마다 다 달리 공간이 이게 나눠져 있죠. 바로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 공간을 이제 찾아서 그 애를 찾아서 애를 달래주는데 그 애가 어떤 어린애인 줄 알았는데 아무튼 자기의 어린 시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걔의 엄마였던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뭐냐면 자기 엄마가 자기한테 그렇게 굴었던 건 외할머니에게 받은 또 트라우마가 엄마에게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 집단 의식 얘기했죠. 그 유전자 속에 그게 내장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달으면서 엄마를 이해하게 되는 거야. 엄마가 나와 엄마의 관계가 아니라 엄마와 외할머니의 관계가 또 있었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엄마와 화해를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그 화해가 되니까 보편적 공간이 나타나면서 거기가 이제 정리가 돼요. 보편적 공간에 맨 처음에 들어갔더니 막 지저분해요. 막 지저분하고 막 쓰러져 있고 그런데 이 개인적 공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보편적 공간이 이제 다시 정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작품 자체가 하나는 벽 속의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런던이라는 지금 그 지구 멸망의 위기에 있는 그 공간이 있어서 피난민들이 계속 지나가는데 거기에 어느 날 갑자기 에밀리라는 여자가 갑자기 찾아오는데 어떤 남자가 얘를 데려다주고 가버려요. 걔가 바로 얘가 걔입니다. 얘가 누군가 어떻게 보면 자기의 분신이자 엄마의 분신인 애를 자기가 키워요. 그러니까 엄마로서 자기가 걔를 키우면서 다시 엄마를 또 이해하는 두 가지가 같이 병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 공간을 여는 어머니와의 외할머니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보편적 공간의 해결을 위한 전초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에밀리를 자기가 끝까지 키우면서 이제 엄마에 대한 또 다른 기억. 또 애는 이렇게 키워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엄마는 일일이 간섭했어요. 너 어느 학교 가라, 뭐 해라, 뭐 입어라,
옷을 입을 때도 꼭 빅토리아 시대의 그 단정한 여자 그걸 입어라. 그런데 얘는 그게 아니고 자기의 상상력으로 이제 이렇게 입고 싶잖아요. 다양하게. 이제 이 여자는 애한테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두고 이래서 다시 애를 키우는 게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그 애가 나중에 벽 속의 공간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검은 알이라는 이미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가이아 여신 같은 여신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제2지대 아까 봤던 생존자 앞에 제3, 4지대 거기에 제2시대와 같은 공간이 나오고 거기를 통해서 다시 그러니까 유토피아의 더 높은 유토피아를 달성하는 게 바로 이 작품의 끝이에요. 결국은 어느 생존자의 그 비망록은 결국은 도리스 레싱이 엄마와 화해를 했다. 엄마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짙게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자, 그 다음 자식에서 다섯째 아이는 어느 한 부부가 만나서 사랑에 금방 빠져가지고 애를 낳는데 네 아이를 연거푸 낳았어요. 낳은 다음에 다섯째 아이를 낳는데 이 부부가 굉장히 이상적인 가정을 꾸린 게 뭐냐면 엄마와 아빠가 다 이혼을 딴 사람이랑 다 결혼해 있어요. 그런데 이 명절이죠, 우리나라 명절 때 되면 그 모든 엄마의 남편 아버지의 여자까지 양쪽에 다 모여서 이 집에서 파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집이 아주 대단한 그 파티의 장소니까 아주 이상사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집도 되게 커요. 그러니까 파티를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아버지가 돈도 좀 대줘야 되고 이제 이런 남편은 너무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이제 왜냐면 그 비용을 해야 되니까 일은 너무 많죠. 애가 넷이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제 다섯 번째가 태어났는데 다섯 번째를 뵀는데 뭔가 이상해요. 애가 좀 다르다.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죠. 도리스 레싱 작품에서 뭐가 다르다 하고 태어났는데 괴물 같은 애가 태어난 거예요. 앞에 네 아이가 너무나도 이쁜 애였는데 다섯째 애가 그야말로 못난 아이, 기대에 못 미치는 아이,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가 있는 애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갖고 이제 모든 가족들이 전부 눈살을 찌푸리고 쟤 때문에 파티도 못하고 뭐 이제 이렇게 되고 넌 어떻게 이런 애를 낳니? 너 뭐 잘못한 거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엄마가 죄의식을 느끼게 되죠. 그죠? 애가 왜 그야말로 장애가 태어나면 엄마가 가장 죄인이잖아요. 뭐 그런 상태가 돼서 시설로 데려갔어요. 시설로 데려가서 버린 거죠. 그리고 왔는데 엄마가 죄의식 때문에 다시 가보니까 거기 보니까 오줌 똥 다 싼 상태로 애가 열벌져 있으니까 다시 애를 데리고 오죠. 데리고 온 다음부터는 가족들이 더 눈살을 찌푸려요. 다른 자식들 특히 쟤 때문에 우리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불만이 많죠. 결국 자식을 사회로 내보내는데 그러니까 불황아들 있죠? 이제 이제 오토바이 타고 막 질주하는 그 애들 걔네들에게로 줘버리죠. 근데 어느 날 밖에서 보니까 걔가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그걸로 위안을 삼죠. 네. 그러니까 이 작품을 보면 도리스 레싱은 어머니이자 자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식 버렸잖아요. 그렇죠? 이혼하면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미움받는 자식이었잖아요. 자기는 엄마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작품은 도리스 레싱이 어머니이자 자식 두 개를 다 분신인 것 같은 그러한 작품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도리스 레싱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꼭 자식을 혈연히 키워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 달아. 그것보다는 왜냐면 자기 엄마와 자식 간에는 너무 감정적으로 인발브먼트가 너무 된다는 거죠. 그것보다는 차라리 availability 즉 그때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과 사는 게 더 행복하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사대문의 도시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노인이 할 수 있다면 세상 속의 뱀 어느 좋은의 일기 여기서 다 혈연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의 돌봄을 제안하고 혈연관계에서도 지나친 감정에 몰입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우리 아프리카인들 봤죠. 자, 시카스란 작품은 이게 우주예요. 사실 우주에서 그 우주에 우리는 시카스는 지구예요. 지구인데 우주에 카노프스 제국과 시리우스 제국과 그다음에 프티오라하고 세 제국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카노푸스 제국이라는 곳이 마치 우리 오늘날을 보자면 하나님과 같은 그런 세상이에요. 전지전능할 그 제국인데 그 제국이 시카스타라는 그 행성을 만들어 거기다가 자기가 원하는 인종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과 이브에 의해서 인간이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제 카노푸스 제국이 그 지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곳은 카노푸스 제국하고 이제 시카스타는 뭐 하나님과 지구라고 볼 수 있지만 대영 제국과 아프리카 식민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역지사지의 상황인 거죠. 우리는 드로시데스는 대영 제국이었잖아. 이번에는 시카스타의 그 주민 행성, 주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지사지. 그러니까 아무리 아프리카인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거꾸로 역지사지로 내가 지금 식민 행성이고 나를 지금 지배하는 카노푸스 제국이 있다. 거꾸로 놓고 생각을 시작하는 거예요. 기본 자체를. 네. 그래서 타자의 이해에 도달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소설도 앞부분은 카노푸스 제국과 시카스타를 어떻게 지구로 만드느냐. 이거는 구약성서의 그 스토리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단지 하나님 대신에 카노푸스 제국만 바꾼 거예요. 바꿔서 지구를 제3차 세계대전 멸망할 때까지를 쭉 그리고 있어요. 네, 거기서도 지구 멸망이 나오죠. 그리고 있고 뒷부분에 오늘 현대 그러니까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까지는 그때는 지구인 바로 시카스타인들을 주인공으로 나와요. 그 전에는 다 주인공들이 다 카노푸스 제국의 관리들이에요. 근데 뒷부분에 가면 지구인들이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그야말로 올바른 사람, 그러니까 지구의 멸망을 막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카노푸스 제국의 관리였던 사람이 환생을 해서 지구인으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카노푸스 제국이 지구인으로 환생했다는 건 또다시 뭐예요? 이게 역지사지의 그런 상황을 또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중의 역지사지를 만들어서 지구의 식민지와 피식민과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한 작품이 이 작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식민계층과 피식민계층의 이 문법을 깨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마라와 댄이라는 작품도 그래요. 이번에는 마라와 댄이라는 작품은 미래예요. 빙하기가 또 왔어요. 우리가 빙하기가 몇 번 왔다고 하잖아요. 또 왔어요. 와서 서양 문명, 유럽이 다 얼어붙었어요. 그래서 북아프리카에 인종이 몰려있어요. 거기에서 백인은 소수인종이에요. 대다수의 인종이 누구예요? 흑인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역지사지가 또 일어나는 거죠. 우세한 지배인종이 흑인종인 거고 서양인들은 그야말로 소수의 보잘것없는 인종이 됐어요. 자, 그래서 또다시 역지사지의 환경을 만들었어요. 주인공은 자 이번에 마라와덴을 봅시다. 주인공 마라와덴은 아프리카 흑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프리카 내에서도 여러 종족들이 싸우는 바람에 납치돼서 어디에 몰래 숨겨서 살아. 이 사람들이 왕자와 공주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를 돌봐주던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자신의 왕국이 있던 그 센터가 있던 곳을 찾아가는 여행을 시작하는데 이게 바로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행이다. 자기네들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맨 처음에는. 자기가 공주와 왕자인지도 모르고 어디에 어렸을 때 납치돼가지고 그냥 어느 할머니 밑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아 떠나는 여행이에요. 근데 이 가는 곳마다 거기서 내가 이렇게 안주하거나 정체하지 않고 계속 그곳의 문제점을 비판의식으로 보고 거기를 탈출해서 다른 곳으로 가요. 이거는 진화와 마찬가지 얘기죠. 그죠? 계속 진화해서 한 곳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자, 유목적 주체는 요즘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그 사조가 굉장히 인기를 일거는 가장 최신의 그 문예 사조인데요. 거기서 유목적 주체라는 얘기를 로지 브라이어티가 하고 있죠. 거기서 중심이라는 사고, 기원지나 진정한 정체성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정체성이라는 것은 고정되거나 정적인 것이 아니라 유동적, 그래서 흘러간다는 것이고 하나가 아닌 여러, 한 인간은 몸은 하나지만 그 속의 정체성은 여러 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정체성은 일시적이고 단편적이고 상황적이다.
요즘에 그 사조예요. 자, 그것을 바로 이 90세가 다 된 도리스 레슨이 자기 작품에서 그걸 작품으로 구현하고 있다는 거 대단하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다음 자, 진화. 아까 이제 그 정신 분석에서 진화에서 해결책을 받았다고 그랬죠. 이 여자는 도리스 레슨은 서양 문명은 서양의 철학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서양의 철학보다는 수피즘이라고 이게 이제 그 중동 지역의 아랍 계통의 그 철학이에요. 그리고 불교, 그죠? 우리가 윤회, 아까 환생한다. 이거 다 불교잖아요. 이거 여기서 그러니까 동양 사상에서 해결책을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정신의 평형 상태라는 건 육체와 정신이 거의 같이 동등해야지 육체만 발전하거나 정신만 발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수피즘에서 가장 영향을 받은 건 인간은 계속 진화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수피즘의 핵심 사상이기 때문에 거기서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시리우스 제국의 실험에서 바로 이걸 얘기하고 있죠. 시리우스 제국은 아까 시리우스 제국과 카노프스 제국과 프티오라가 있다고 그랬는데 시리우스 제국은 현대 과학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실험을 해요. 뭐 인간은 왜 요즘 그렇잖아요. 쥐에다가 암세포 이렇게 딱 붙여놓고 이게 얼마나 사나 뭐 이거 다 실험하잖아요. 그렇죠? 앙코 마우스 이런 게 그런 건데 그런데 이거 시리우스 제국은 바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카노프스 제국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동물들을 전체론적인 거예요. 동물들도 이 우주의 한 일원인데 동물에게 그렇게 실험을 해서 그렇죠? 어떤 뭐 동물은 그래서 몇 도에서까지 몇 도가 지나야 죽나? 그래서 물속에 두고 끓이고 뭐 이런 실험을 한다는 거죠. 요즘 그 현대 과학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카노프스 제국은 정신의 편력 상태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건, 그러니까 정신적인 걸 강조하는 바로 그러한 작품이 시리우스 제국의 실험이에요. 자, 우주의 이론으로 사고를 확장하다. 진화는 개인이 만물계 속에서 생물, 무생물 그리고 우주까지 통틀어 전체 공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그 도리스 레슨이 직접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만물계 속의 생물, 무생물 같이 사는 구성원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인간이 모든 걸 지배하고, 그죠? 인류 때문에 뭐가 와요? 온난화가 오고, 그래서 요즘은 인류세라는 또 개념이 있어요. 인류세라는 건 인류가 이 세상에 오면서 이 지구를 많이 바꿔놨잖아요. 그죠? 바꿔놓은 거. 바로 이 시대를 인류세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인류세에 대한 연구가 많죠. 그러니까 인간 중심주의에서 탈피하자라는 것, 이제 그것의 하나로 이제 인류세라는 개념을 쓰고 있어요. 자, 인간은 우주의 이론일 뿐이에요. 천체 중에 한 일부일 뿐인데 마치 우리가 우주의 주인인 것처럼 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제3부에서는 현실을 회절하여 사연. 아까는 우리가 우주소설, 과학소설이었다면 이제는 사변소설로 이제 더 들어가고 있다라고 봤어요. 자, 여기서는 클래프트와 자, 이러한 작품들에 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클래프트는 굉장히 흥미로운 작품이에요. 이제 거의 돌아가시기 거의 직전에 이제 쓰신 작품인데, 태초에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인간이 맨 처음에 아담과 이브에 의해서 아담이 먼저 태어났고 그 다음에 그 갈빗뼈에 의해서 이브가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뒤집냐면 태초에 남성이 아닌 여성만 존재했다는 거예요. 여성만 존재했어요. 그래서 처녀 생식으로 이제 그 후손을 만들었다는 거죠. 만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자아기가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괴물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괴물이어서 거세하거나 죽였어요. 버리고. 네. 이제 그런데 남자아이가 계속 태어났다는 거죠. 이것도 뭐냐면 맨 처음에 남성이 아닌 여성만 존재했을 때 이 여성들이 어때요? 자족적인 세계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곳에서만 클래프트라는 바위 옆에서만 살고 만약에 너무 많아지거나 쌍둥이가 나오면 하나 죽이고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이 유토피아는 아니었다는 거죠. 여자만 사는 그런 아마존의 그러한 전사의 시대가 같이 이렇게 활발한 게 아니라 무기력한 사회이고 굉장히 소극적인 세상이고 그래서 소극성 때문에 적극적인 아들이 태어났다는 거.
그래서 남자가 계속 태어나자 이제 결국은 이성애가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 이것도 정반 합의 변도적 진화를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화의 결과로 활달한 새로운 인종이 태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타인 혹은 자식을 보듬을 줄 아는 여성들이 같이 이제 거센 남성과 이제 소극적인 여성과 같이 살면서 다 자기 아들들이었잖아요. 처음에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아들을 위해서 자발적인 주체성을 포기하고 그러자 이제 그 당시는 다 부전이어서 하는데 좀 있다가 어떻게 돼요? 역사로 기록하게 되는데 기록할 때쯤 되면은 남성이 더 힘을 쓰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남성들이 역사를 쓰면서 앞에 있던 그 신화를 싹 바꿨다는 거예요. 바꾸고 그것이 없었던 일처럼 그거는 그냥 신화인 것처럼 이렇게 나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을 왜곡했다는 얘기죠. 네, 태초에 여성만 존재했다는 사실이 시대로만 남게 되어서 사실은 원래는 her story였는데 그것이 his story로 변하면서 history, 역사가 바로 남자들의 역사가 이야기로 되었다라는 것이 이 작품의 내용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는 이거 이제 황금 노트북하고 이제 구조가 비슷한 구조예요. 이게 이 작품이. 그래서 로마의 원로라는 트렌지시라는 남자가 사실은 역사를 기록을 하려고 그 역사라는 책을 써요. 자, 이게 바로 황금 노트북에서 자유여성,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역사 기록의 진위를 확보하기 위해 여러 기록을 인용을 해요. 맨 처음에 메어가의 구전, 메어라는 여자가 구전했는데 뭐냐면 그 구전 내용은 남자가 갑자기 괴물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노인들, 여성 노인들이 얘를 거세하거나 어디서 바위에서 던져서 죽여라. 이런 건 살아있으면 안 된다. 뭐 이랬다. 이런 이제 그런 구전 내용들, 다른 문명의 클랩적 구술, 스코트적은 남자가 태어났죠. 근데 남자들은 또 어떻게 했냐면 여자가 맨 처음에 여기에 신기하니까 멀리까지 와본 거예요. 용감한 여자가 왔을 때 그 남자들이 이 여자를 집단 겁탈해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보고 한 스코트족, 남자족의 한 명이 그거를 부전을 했죠. 그 내용, 뭐 또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 모아서 사실은 그 역사 하나만 쓰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사건을 다 같이 배치를 해서 이걸 누가 판단하게 만들어요? 독자가 판단하는 거죠. 역사가가 자기 기록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때? 이거는 왜곡되죠. 다 자기가 갖고 있는 기록들을 다 같이 배열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황금 노트북이 하는 일이죠. 황금 노트북이 그래서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작품으로 각광받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개인 가정사라는 건 이 로마의 원로 트렌짓이 로마의 네로 시대의 원로예요. 원로인데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둘을 낳아서 낳았는데 그 부인은 이름도 안 쓰여있지 않아요. 그 부인은 자기를 위해서 헌신했고 자식을 위해 헌신했어요. 그래서 자식들은 다 제국주의적인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어요. 그 부인도 죽었어요. 그죠? 자기 부인은 이름도 거의 잘 짓지 않지만 굉장히 고마워해요. 두 번째 부인이 맞아요. 이 여자는 줄리아라는 여자인데 굉장히 활달한 여자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 남자랑 계약 결혼하자. 난 너에게 애를 둘을 낳아주겠다. 그 다음에 나한테 터치하지 말라. 그렇게 돼요. 그래서 애 둘을 낳아줘요. 이 사람은 원로니까 당시 나이가 많았죠. 그래서 애 둘을 이 남자가 키워요. 그 여자는 나가서 사교생활하고 남자와 사귀고 다니고 그래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어느 날 자기 남편한테 와서 이 남편이 딴 곳에 큰 땅을 사가지고 집을 이사할 계획이 있다고 얘기를 누구한테 했어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와서 너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런 얘기하면 네로한테 숙청당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남자가 숙청당할 수 있는 위기에 있는 걸 이 여자의 기지로, 그 예지로 그거를 이제 모면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보기에 이 여자는 너무나도 방탕한 여자고 형편없는 여자고 젊은 여자고 그야말로 놀기 좋아하는 여자고 자기는 원로예요. 엄청나게 지식이 많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 이 여자보다 내가 못한 게 있거든. 내 목숨을 구해준 건 이 여자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 역사를 쓰면서 생각을 다시 하게 돼요. 아니다. 내가 그 역사를 쓴 게 이게 왜곡된 역사일 수 있어. 그러니까 자기 개인 사정사, 자기가 본 거 이런 걸 다 같이 놓자. 같이 놓으면 독자가 다 판단을 할 것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작품이 이 작품 속에서 도리스 레슨이 하려고 하는 거는 역사 기록이라는 건 객관적이 절대는 아니라는 거죠. 주관적이라는 거죠. 바로 그 주관적이기 때문에 신화라고 해서 이건 믿을 수 없어. 이런 게 아니고 역사는 믿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 신화와 역사,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다 공부해야 된다. 다 우리는 똑똑한 비중을 두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미스 스토리니까 이러한 그래서 구조를 만들었다. 구성을 이제 그 역사만 독자에게 준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같이 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어요. 자, 어머니, 저 어느 좋은 이웃에인지는 이건 이제 어머니와의 관계인데 여기 제인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근데 이 제인이라는 여자는 잡지사의 여성 잡지사의 편집장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멋쟁이에요. 그야말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 성장할 데가 없이 멋쟁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남편이 암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죽었는데 그때 자기 잡지사 일을 하느라고 돌보질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노인네들을 좀 돌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노인네들을 막 찾았는데 그 중에 한 여자, 바로 모드라는 여자한테 이제 끌린 거죠. 모드라는 여자는 남루해요. 남루하는데 어느 날 길거리에 갔는데 자기한테 이것 좀 확인해달라.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나는 분명히 진정제를 달라고 했는데 이 여자가 나를 약국에서 마비시키는 약을 줬을지도 모른다. 노인네들은 어때요? 다 쓸모없는 사람이 여생에서 아무 약이나 줘버린다. 이거죠. 그걸 자기한테 꼼꼼히 확인을 하는 걸 보고 이 여자를 내가 돌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 여자와의 이 여자를 집에 가니까 너한테 청소도 해주고 이야기도 해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여자가 모자를 만드는 장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 여자 90세에 가량돼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모자를 만든 역사에 대해서 이 여자만큼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가 잡지사 여자잖아. 그러니까 그 여자 이야기를 막 들으면서 자기가 잡지사에 대한 아이디어를 막 얻게 되고 책도 쓰게 돼요. 메를러본의 모자 장인들이라는 책도 쓰게 되고.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과연 쓸모없는 거냐. 노인들은 뭐야? 역사가 집합된 자산인지 이게 쓰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고령 여성과의 경험이 나중에는 자기 언니를 찾아가요. 언니를 찾아가서 언니 노인 엄마를 돌아가신 돌볼 때 참 힘들었지. 그랬더니 막 화를 내면서 넌 이제 그걸 깨달았냐. 너는 내가 그 일을 했으니까 넌 내 자식들을 네가 맡아. 이런 식의. 그래서 그러자마자 아니 엄마를 가족인데 기분 좋게 모신 게 아니라 이건 뭐죠? 이건 내가 이걸 했으니까 넌 이걸 해. 이런 식의 기브앤테이크로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기분을 나쁘게 하죠. 그러니까 가족이 꼭 돌봐야 되느냐. 아까도 얘기했죠. 가족이 돌봐야 되느냐. 그렇죠? 그 문제를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여자 모두에게는 이제 복지 때문에 시에서 이제 가서 씻겨주고 시장도 봐주고 이런 아마 게 있는가 봐요. 복지사들이 이제 그 사람들, 브리지라는 여자의 복지사 얘기를 중간에 끼워 넣어서 이 브리지라는 여자는 남편도 있고 자식이 셋이에요. 그런데 만나서 봐야 할 고령자가 또 클라이언트가 3명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쁜 거예요. 이 여자한테 노인을 잘 보살펴라 라고 얘기하는 건 무리인 거예요. 노인네들은 어때요? 같이 있어주면서 얘기를 들어주고 시간이 있어야 돼. 얘는 바쁘니까 딸랑 할 것이장 뭐가 찌스리 보도 또 주고 가니까 서로가 감정만 나빠지는 거죠. 간호사도 마찬가지예요. 간호사도 그 지저분한 일들 다 해야 돼. 노인들은 어떻게 돼요? 거동도 못하니까 다 봐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간호사들한테도 노인네들은 어때요? 이거는 이제 힘든 사람이고 돌보기 힘든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간호사들에 대한 이야기, 복지사들의 이야기를 같이 써요. 도리스에 같이 쓰면서 이거는 노인의 문제만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를 같이 이야기를 해야 해결될 게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여기서 전반적인 약자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사회 속으로 나간 벤까지 했죠. 그 다음 작품은 세상 속의 벤이에요. 버려진 벤이 부모를 다시 찾아가요. 이제 왜냐면 일을 해야 하잖아요. 일을 하려면 뭐 신분증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뭐 다 있어야 되잖아요. 세큐리티 넘버도 있어야 되는데 가니까 엄마가 이제 써줘요. 써주는데 아빠하고 형이 굉장히 불쾌한 눈으로 봐요. 쟤 좀 죽지 왜 안 죽고 나왔어? 이런 식이니까 내가 죽기를 바라는 가족은 가족이 아니다 라고 해서 그 신분증도 뭐 다 버려요. 버리고는 그냥 나와요. 나오고 오히려 사회에 진짜 가장 가난한 할머니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요. 받는데 거기엔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기꾼들이 있잖아. 사기꾼에 의해서 이용당해가지고 뭐 또 무슨 뭐 마약 같은 거를 며칠 소지하고 어디로 보내고 뭐 이런 일을 해가지고 간 게 파라과이까지 가게 돼요. 파라과이까지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사람이 어느 동물에 가니까 너와 비슷하게 생긴 이 사람은 이제 동물과 인간과 거의 비슷한 사람이니까 너같이 생긴 사람을 동물의 벽화에서 봤다. 그래서 거기에 찾아가 보니 거기에 벽화에 나와 있어요. 벽화에 나와 있는데 그게 결국은 뭐냐면 이 사람이 격세유전으로 태어난 먼 과거의 인종인 것이 거기서 밝혀지는데 격세유전이라는 거는 그 돌연변이가 그 다음 때에 나오는 게 아니라 몇 세대 걸러서 나오는 걸 격세유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옛날에는 정상이었고 그리고 그 그림 속에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렇게 기타를 치고 있고 뭐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문화인이었는데 시대를 잘못 태어나 다른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동물의 취급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진화를 했는데 이 사회에서 과연 이 진화가 제대로 된 거냐? 그죠? 이 인간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고 이러니까 격세우자로 태어난 벤과 진화된 현대인을 비교하고 현대를 차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사회로 규정을 하고 결국은 이 벤은 거기서 자살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자살함으로써 결국은 동물이 아니라 인간임을 증명하는 거죠. 왜냐하면 동물은 자살을 하지 않잖아요. 네, 제가 그러한 내용이 세상 속의 벤. 하도 많은 작품을 하다 보면 목에 다 붙여있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1시간 정도. 1시간 됐네요. 예, 이제 마지막 거의 다 왔는데요. 댄장군 마라의 딸 아까 했었죠? 네, 그래서 댄과 마라의 딸이 결국은 여러 곳을 지나서 결국은 센터라는 곳이 와요. 센터라는 것은 옛날에 그 영국이나 영국 제국주의가 식민지들을 이제 둘 때 그 기지를 센터라고 불렀어요. 싱가포르나 뭐 이런 곳에 센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센터로 가요. 센터로 가니까 거기에 그 자기가 왕자와 이제 공주잖아요. 하인과 하녀가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 마흔다족인데 마흔다족의 왕국을 이 왕자와 공주를 중심으로 다시 세우려고. 근데 그것을 이제 거부하죠. 이 여자가 거부하고 나는 마흔다족의 왕국을 세우지 않고 다민족 공동체를 세우겠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사이에 그 쉐리비스라는 남자와 이제 뭐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애를 낳은 다음에 금방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인공은 댄 장군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후속 작품은 댄 장군과 마라의 딸 그리고 이 스노우도 이야기인데 이 작품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제 댄 장군이 이제 그 지중해 애를 보러 가는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유럽이 다 얼었다고 그랬죠. 얼어붙으니까 지중해가 싹 말라버려요. 다 얼음이 돼가지고 싹 말라버려서 이 밑바닥까지 다 보였어요. 근데 지금 다 얼어붙다가 이제 조금 빙하기가 지나니까 다시 유럽 쪽에서 물이 녹기 시작하면서 폭포가 쭉쭉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지중해에 다시 물이 차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댄 장군이 지중해를 보러 가서 열숲에 들어가는데 거기 지도가 있어요. 지중해 지도가 있는데 하나는 오늘날에 우리가 보는 지중해, 그죠? 먼 과거였겠죠, 이 시대. 또 하나는 그 바다가 다 드러난, 그죠? 바닷속이 다 드러난 지도. 또 하나는 폭포수가 이제 떨어지면서 차오르고 있는 지도. 그러니까 한 지도라는 게, 우리 지도는 어때요? 맹신하잖아요. 우리 지도 보고 어디 가야 되고 하는데, 이 지도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한시적이고 상황적 지식을 담는 거지.
그게 영원 불변한 진리를 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은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지식이라는 것이 다 부족하고 부분적인 것이지 완전한 지식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먼 미래의 지중해, 빙하시대의 도래로 지중해의 바닥을 찾았다 다시 놓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날의 지도, 텅 빈 지중해, 물이 차오르고 있는 지중해, 각 지도로 모든 것은 변함을 주장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문명이나 지식은 한시적이고 상황적이다. 그리고 서양 문명, 이제 이 마라와 댄이 아프리카를 쭉 횡단을 하면서 북쪽으로 횡단을 하면서 본 건 뭐냐면 서양 문명이 다 사라지고 남은 것, 바닥에서 남은 건 뭐냐면 권총, 무기만 남아있는, 무기만 쓸모가 있고 그동안 그 쌓아놓은 그 어마어마한 그 서양 문명은 다 뭐야? 쓸모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 센터라는 곳은 서양 문명의 잔재를 모아놓은 박물관이에요. 근데 거기 봐서 각 관을 들여다보니까 각 관마다 어때? 맨 마지막은 뭐야? 전쟁이에요.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제3차 세계대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인간이라는 것은 폭력의 후예들이다. 그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인은 뭐야? 폭력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네. 자, 그 다음 마라와 댄은 마온다족의 공주와 왕자지만 마온다 왕국 대신 잡종성을 띤 초민족적 공동체를 세우기로 해요. 그래서 댄 장군이 이제 그 유민들을 다 끌어다가 이제 한 곳에다가 이제 그 공동체를 세우고 거기다가 이제 대학도 세우고 대학 학장을 뭐 마라에 딸을 시키고, 그렇지만 그것도 뭐야? 거기에 세운 그것도 이거는 진행 중이고 과정이지 완전하고 목표는 아니다라는 것을 끝까지 각 종족은 부족한 지식을 갖고 있을 뿐, 지식을 갖고 있을 뿐 같이 모여 지식과 힘을 합칠 때 완전에 가까워진다. 지식 변화 차이를 포용하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게 된 거죠. 그 다음 마지막 지나네요. 자, 제8행성의 대표 만들기인데 이것도 하나도 참 기발한 아이디어. 이거는 제8행성이라는 곳이 크노푸스 제국의 식민행성인데 여기에 빙하시대가 도래해요. 그래서 제8행성 주민들과 대표들까지 절멸하는 상황인데, 한 행성에서 이 끝 별반은 뭐냐면 한 행성에서 절멸한 종이 다른 행성에서 존재를 이어가는데 이걸 현대물리학으로 해석을 해요. 뭐냐면 우리가 현미경으로 바라보면 어때요? 우리가 볼 때 이게 견고하잖아요. 현미경으로 보면 어때요? 빈틈이 엄청나죠. 그렇죠?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다 뭐예요? 단단함이라는 건 다 환상일 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현대물리학이라는 거는 닫힌 개일 때, 개가 우주의 개가 닫힌 개일 때 여기서 한 질량이 없어졌으면 다른 곳으로 하나가 또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닫힌 개니까 빠져나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통 불교에서 환생을 얘기할 때 그걸 쓴다고 그래요. 환해부. 바로 그거를 여기서 도리스 레이슨이 작품으로 만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그 다음 행성에 가가지고 내가 이런 경험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 생존자가 아니라 죽었는데 유전적 정보에 의해서 그것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물리학과 사회생물학을 여기서 쓰고 있는데, 자, 제8행성의 죽은 대표들이 시카스타에 부활하여 후세에게 자신의 얘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자, 이 대표들이란 게 뭐냐? 대표란 말이 뭐냐? 우수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고, 즉 대표란 뭐냐면 유전자를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수한 인자가 아니라 보편성이 유전되고요. 죽음이란 여러 개의 나, 즉 나의 집합에서 하나를 버리고 다른 하나를 취하는 것이다. 자, 죽음, 그 다음 거 봅시다. 나라는 건 뭐냐? 개체의 나가 아니라 나의 집합이라는 거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한 정자가 한 수청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수십 개가 들어가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중에 딴 게 돼서 쌍둥이 같은 건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나 이런 것도 나가 아니라 나의 집합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의 집합은 조금씩 색깔이나 등급이 다른 모든 걸 지칭하고 나는 하나의 개체지만 동시에 수많은 개체들의 복합체다. 유전자 속에 개인 무의식뿐 아니라 집단 무의식 같은 원형적 지식도 포함된다. 그래서 죽음이나 멸종은 파멸이 아니라 또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작품도 굉장히 재밌는 작품이에요. 네. 자, 그럼 도리스 레싱은 작가란 무엇이냐라는 말에서 인간의 조건에 대해 마치 다른 종, 그죠? 인종, 많은 다른 종들을 보듯이 그렇게 초연하게 보여야 되고, 역사가처럼 인류학자처럼 과거를 돌아보며 현실을 평가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과거와 현재를 통해 미래를 예견하면서 독자에게 글쓰기로 경고하는 사람이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요. 사실 그 다음에는 회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좀 쉬든가 뭐 좀 합시다. 예. 아니, 너무 많이 이분이 이제 그 영적 진화 이런 거를 목적으로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진화하고 이제 그 생물학적 진화가 네. 같이 평형을 이루어야 된다. 여기서 뭐 카노푸스 제국도 이제 뭐 정신과 육체 평형 상태라든지 이런 예예예. 칼롭스 제국이랑 가장 이상적인 네, 부분. 그 발전 과정에서 되게 변증법적인 그런 과정. 예예. 그거랑 그런 어떤 완성된 어떤 평형 상태이거나 그 완성이라는 거는 사실은 없죠. 도리스 레싱에게 완성이라는 건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3지대에서 또 2지대로 가야 되고 2지대 가면 또 1지대로 가야 된다. 그래서 2지대라고 얘기를 하지 1지대라고 명명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완전한 건 없이 꾸준히 진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저는 이 작가를 통해서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계속 꾸준함의 발전을 앞으로 뭐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어려운 질문 글쎄, 나는 지금 그래서 얼마 전에 해외 학회에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 클래프트 아까 클래프트의 애스트랙트를 읽었는데 너무 좋다고 클래프트에 대한 작품을 하나 더 써달라고. 나는 사실은 논문 쓰는 건 문을 닫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와서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 논문을 하나 더 써야 되는가. 그리고 쓰려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deflection에 대해서 쓸까. 이제 이런 생각은 사실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deflection은 요즘 그 reflection, 이제 반영이죠. 요즘은 이제 반영에서 그야말로 디프렉션으로 가는 세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작품이. 그래서 이제 디프렉션이라는 게 원래 이제 과학의 이제 광학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리플렉션은 거울을 놓으면 똑같은 게 저쪽에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모더니즘은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이걸 똑같이 재현하느냐, 그죠? 작가가 없는 것처럼, 마치 작가가 없이 작품 자체가 또 나온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반영을 하는 거.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는가? 그거에 집중을 했었던 것이 모더니즘이에요. 그래서 뭐 플로베르 같은 사람은 얼마나 똑같이 써야 되냐면 이제 산 속에 들어가서 어느 한 나무를 그대로 이제 글로 써요. 그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 글 보고 가서 그 산에 가서 그 나무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이 정도로 똑같이 반사되는 그러한 작품을 쓰려고 작가들이 엄청 노력했어요. 내 괴로움을 그야말로 어떻게 하면 객관적으로 독자가 인식할 수 있게 만드느냐.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오면 어차피 이거 다 작품이잖아. 누구도 내가 뭐 작가가 없는 것처럼 숨어 있다고 해서 그게 없어져요. 이거는 작품이 작가가 쓴 거 맞잖아요.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디프렉션은 뭐냐면 한 빛이 들어가요. 작은 틈을 들어가요. 그러면 이 빛이라는 것, 뭐가 간섭이, 물체가 있단 말이죠. 물체가 있으면 사실 이게 이 뒤는 깜깜해야 돼요. 안 보여야 되는데 훤하게 뒤도 보인다는 얘기죠. 그건 뭐냐면 빛이라는 것이 그냥 입자면은 찍 가겠죠. 근데 입자인 동시에 파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동이기 때문에 이게 가면서 이 뒤까지도 비춰진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제 디프렉션은 페미니즘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개념이면서 이게 좀 또 이 뒤에 막을 잡는 이 빛이 가는
그 길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이질적인 역사를 만드는 그런 개념으로 요즘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반영과 다르게, 반영은 똑같은 상을 똑같이 갖다 놓는 거라면 이거는 이질적인 상을 만드는 개념으로 쓰고 있어서 이제 이건 아까도 봤지만 클래프트가 원래는 뭐예요? 남자가 먼저 태어났다. 우리 그거를 여자가 먼저 태어났다라고 바꿔놓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을 지금 많이 우리가 봤지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점에 착안을 해서 내가 아직 디프레션에 대해서는 이제 더 공부를 할 게 많다고 느껴서 그거를 해볼까. 내가 이제 늙어가지고 책을 보면 눈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막 이게 아픈데 이걸 내가 또 해야 되나 뭐 이제 이러한 고민에 빠져 있어요. 또 질문. 혹시 보리스 레싱은 작품을 쓰면서 신과 신에 대한 게 하나도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종교에 대해서 종교에 부정하죠. 종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그 슈카스타 그 작품에 나오죠. 지구를 처음 탄생할 때부터 제3차 세계대전 멸망할 때까지 지구에 대한 대한 역사를 써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카노프 제국이 만든 하나님 대신으로 해서 쓰면서 거기에 그 나쁜 점 중에 이 지구가 타락해가는 과정 중에 이제 처음 나오는 게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이 가장 타락을 많이 시켰고 이제 그 다음에는 과학자들이에요. 과학자들이 이제 과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앞에 것만 보지. 먼 건 못 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당장 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제 막 아프면은 약을 막 쓰면 딱 낫지만 나중에 가면 더 큰 병을 낳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과학자들을 근시안적인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종교인들도 부패한 사람들이라고 많이 쓰고 있지 좋게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뭐 설명을 그래서 결국은 한 것 같네요. 네, 결국은 자연스럽게 하게 됐네요. 네, 그래서 1992년 나나 해로웨이가 만든 회절 개념이에요. 그런데 페미니즘 연구도구로 구상을 했고요. 광선이 작은 틈을 통과할 때 회절되어 간접했던 즉 이질적인 상, 즉 차이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반사는 복제하지만 회절은 간섭의 지도를 만들고 이 차이에서 의미가 만들어지고 그 의미를 체험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요즘 나와서 빛이 통과한 길의 역사를 보여주고 회절을 과거, 현재, 미래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도구로 변명하고 있고요. 과학 개념을 페미니즘 성명화의 유전의 역사를 보여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예, 그래서 요즘 회절은 인식론에서 반영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어요. 네. 지금 회절에 대한 페미니스트의 관심은 이제 나나 해로웨이, 린 랜돌, 캐런 베럿 이런 사람들이 이제 회절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연구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죠. 예. 자, 또 질문 어디가 다 만족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또 고민 있어요? 네.